작년에 제가 전공하는 심리학이 인지심리학인데 인지심리학이 돈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서요. 그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였어요. 예, 그래서 되게 그때 당시에 경제학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놀라셨는데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이분 모시려면 한국에서 한 3, 4억 정도 들여야 되는데 뭐 미국 대학이 다 락다운이 돼 버리니까 이분 웨비나에 진짜 제가 미친 척하고 작년에 한 3주 전에 웨비나 접속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딱 15초 만에 메일이 답장이 와요. 무슨 카톡같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심심해 죽겠는데 잘 됐다고. 예. 정말 저렴하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엄청난 사람을 3주 만에 섭외해가지고 제가 한국 심리학회의 많은 선배 심리학자들한테 엄청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네만 교수가 이제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줌으로 화상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프린스턴 대학 교수거든요. 니네 학교 여냐? 물 나오냐? 전기 잘 나오냐? 네. 그러더니 이건 아니지. 병원은 하냐? 근데 그 얘기를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북미 지역과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게 그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메디컬 시스템을 제대로 돌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아마도 우리나라 의료에 계신 분들이 진짜 뼈와 혼을 다 갈아 넣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한 건 분명한데,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메디컬 쪽에 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 이렇게 짠하면서 이렇게 손 붙잡고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드려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구나.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인화 44주년을 축하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적정한 삶은 아니시라는 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지대학교 병원에서도 그 수술실에서 나오시는 팀장님 한 분이 이렇게 어지러지를 하시는데 제가 저희는 워낙 붙어 있어서 되게 친하거든요. 오밀조밀. 그래서 그분의 하루 일과를 들으면서 힘드시겠다. 근데 그분이 저 어떻게 하면 버텨요? 저 번아웃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번아웃이 이미 왔다 갔다고.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갔다가 왔다 갔다. 번아웃이 지금 선생님 팀장님 오면서 하숙하고 있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기용 교수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버텨내면 저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걸 버텨내면 행복이 아닌 게 아니라 행복해야만 버틸 수 있더라고요. 이런 연구를 할 때,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행복심리학의 양대 산맥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이 있고요. 이분이 조금 격이 있는 철학적 행복.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실용적인 행복. 이쪽에 또 되게 유명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원국 교수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을 얘기할 때 꼭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랑 그 다음에 이 서원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꼭 양쪽을 다 읽어보시라고 하거든요. 이 행복의 기원에는 참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자, 무슨 얘기냐면 왜 사세요? 라는 질문에 행복하려고요. 이건 땡 틀렸다는 겁니다. 행복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버텨내고 이겨내시면 행복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버텨내고 이겨내셔야 되기 때문에 행복하셔야 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끔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많은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많은 그 학과의 교수님들이 실제로 그걸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하는 연구가 바로 행복이 왜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는 건지 이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때가 바로 뭐냐? 이런 금지약물 연구입니다. 이런 애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금지약물 복용하면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예, 금지약물 복용하면 메달 박탈당하고 프로 선수들은 영구 퇴출당하는데
자, 이게 근육 강화제로서의 효과는 분명히 메디칼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신체 능력이 강화되는 것에 설명에 분명히 제한이 빈 곳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목들이 있으시니까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너희들이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이런 거 많이 요청하십니다. 이제는 뭐 거의 증명이 끝났으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는데 되게 재밌는 건 금지약물 복용하면 한두 시간 내로 무지하게 마음이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좋더라고요. 열날이 행복해져요. 왜 제가 열날이라고 하는 다소 점잖지 못한 표현을 쓰냐면 열나가 크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열날이 하면 무슨 느낌이 오냐면 약간 마음이 뜨는 것 같은, 붕 뜨는 것 같은 자신감까지 동반한 그런 행복감이 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그 선수는 다음날 다른 선수들은 견디지 못하는 혹독한 훈련을 얘는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얘네들은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감 때문에 행복감이 이후에 오는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도구로서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경험했던 행복은요, 다음 시대에 오는 시련을 대부분 이기게 합니다. 네.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저희가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곳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저와 함께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정신의학 분야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살률이 높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10대, 20대 아이들을 특히 10대 아이들과 20대 청년들한테 보면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순위가 10대, 20대에서는 우리가 1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10대 직전인, 10대 중반인 초입인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엄마 아빠가 안아줘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안아주는 나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밝혀졌냐면요. 1990년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가 그 희대의 그 독재자인데 이 차우세스크가 루마니아의 고아원이죠. 태어나자마자 천에 고아가 된 아이들, 부모님을 다 잃은 아이들을 보통 이렇게 어른이 안아주는 과정에서, 만지는 과정에서 많이 병이 옮잖아요. 감염병이. 그래서 이 차우세스크가 얼마나 엽기적인 지시를 내렸냐면 약값 아깝다고, 의료 인력이 거기에 투여되는 게 아깝다고 모든 그런 시설에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신 즉 이른바 고아인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0세부터 뭐 1세, 2세, 3세 한 3년까지 아이들을 거의 안아주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외견상으로는 그러니까 학대의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4살, 5살, 6살 때 이제 미국과 유럽에 루마니아 붕괴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정상적인 양부모 과정으로 이제 입양이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10살, 15살 이렇게 커가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이제 조사 과정을 이제 추적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매우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정도의 높은 비율이에요. 연구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태어나자마자 3살 때까지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던 이 아이들이 3살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정상적인 가정에 양부모님께 입양된 이 아이들의 거의 15%가 자기 양부모를 죽였습니다. 15세가 되기 전에. 예. 그 다음에 거의 3분의 1이 자기 형제 자매에게 1급 이상의 장애를, 그리고 거의 전원이 자기네 집이나 혹은 이웃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언어적으로 설명하기 좀 힘들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사이코패스가 된 겁니다. 근데 사이코패스의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무애착이거든요. 애착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만져주지 않고 안아주지 않은 아이들이 아예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착안했을 때 서양의 많은 정신의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니네는 사이코패스는 좀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다. 실제로 저도 범죄 심리학의 일부를 하는데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서양보다 훨씬 비율이 떨어집니다. 150년 전에 독일 선교사 노베르트 베버신부가 한국에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이 나라는 정말 스페셜한 나라다. 늘 끊임없이 아이를 안아주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 누군가 안아줍니다. 그분이 근데 찍은 필름을 1925년, 딱 100년 전, 거의 100년 전에 찍은 필름을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노베르트 베버 신부의 한국 기행기 보시면 진짜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어떻게 애를 계속 안고 있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이래요. 나 좀 줘봐. 그러니까 엄마가 팔 아프니까 이제 줍니다. 할아버지가 또 막 안고 있다가 할머니가 어디 나 좀 줘봐. 하고 있더니 갑자기 동네 아줌마가 어디 난 업어줄게. 애착은 앉는 데서부터 피부가 닿는 데서부터 형성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아이를 안아주고 심지어 외국어로 번역하면 정말 엽기적인 표현이 되죠. 물고 빤다. 우리는 그렇게 아이를 안아주고 만져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상당히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4학년 때부터 이제 드디어 입시가 시작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10년 동안 받은 행복으로 10대, 20대를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그 30대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안전장치가 사라져서 그게 이제 약발이 닿는 거죠. 그때부터 많이 무너집니다. 근데 아이슬란드는 전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10대, 20대 자살률이 의외로 저쪽이 1등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요람에서 키우는데 가장 많이 아이를 안 안아줍니다. 안아주지 않는 나라예요. 가장 안아주지 않는 나라라서 그래서 애착 형성이 되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조량이 떨어집니다. 그 일조량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10대, 20대 많이 젊은 들을 잃죠. 그리고 이제 30대부터 이제 복지로 그거를 이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한 시대에 경험했던 행복이 그 다음 시대에 고난을 이겨내는 그 도구가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셔야 되죠. 왜냐?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좋은 시절 안 온다는 걸. 팩폭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이번 위기 넘기면요. 다음에 더 큰 위기 옵니다. 아시잖아요. 네. 인생에 한두 번 속아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우리나라는 올해가 단군일의 최대 불황이고 내년이 해방 이후 최대 역경일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래서 행복은 늘 고난이 오기 때문에 늘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실제로 행복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 바로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 경험하시는 것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그 유기체, 그분이 더 강하시더라고요. 더 잘 버티시더라고요. 특히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강도가 강한 분야에 있는 분들일수록 이 현상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아주 정확히 거기에 해당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쟁여놨다 1년에 15박 16일짜리 휴가 한 번 가는 거 위험합니다. 요거 안 좋은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짜리 휴가를 계속해서 1년에 7번, 8번씩 슬슬 계속해서 빈도를 높이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휴가는 떠나기 전날만 좋다는 거. 그쵸? 네. 공항 가는 버스 탈 때까지만 좋아. 공항에만 내려도 벌써 이거 어떻게 하나.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특히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하는 착각을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크기에 집착하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 머리 좋은 사람들, 한국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낙천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 모르셨구나.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낙천성이 원래 기본적으로 제일 떨어집니다.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큰아들 낙천적인데. 네. 그거는 우리 눈으로 봐서 그런 거고요. 그 큰아드님 국제 기준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분이에요. 실제로요, 심리학자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낙천적인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는 걸 보고 이게 말이 돼? 야, 어떻게 이런 분류를 해? 이 기준을 정말 통과해야 낙천적인 사람이야? 라고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교수님, 그래서 DBPI에서 단 한 건도 심리학에서 낙천성 연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외국에서 어떻게 낙천적인 사람을 외국 연구에서 분류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한 3가지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에 다 손 드시는 선생님은 오늘부로 국제공인 낙천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나오시면 법인한 44주년이 아니라 병원 전체 역사의 연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대인관계에 있어서든 1년에 토털, 그러니까 1년에 다 합쳐서 3회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한 방에 끝났죠? 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의 표정이 1년에 3회, 오늘 아침에 이미 4회 받았다 이 자식아 지금. 이런 표정 짓고 계십니다. 뭐 홀가분해지셨어요. 이제 뭐 전부 다 예선 탈락하셨으니까 긴장감 싹 사라졌죠. 자, 2번째 기준입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사업 실패, 대입 실패 혹은 선거에서의 낙선과 같은 자기 인생의 큰 좌절이나 실패를 만났을 때 이날로부터 대략 3일차 정도가 되면 더 이상 그 실패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끝났죠. 네. 선생님 되게 어처구니 없어 하시네요. 카메라. 지금 밑에서 카메라 지금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뭐 어쩌라는 거야. 자, 3번째.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낙천적인 사람은 시험 전날 불안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이 김 교수,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말이 돼? 그 3가지에 다 손드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데이터는 거짓말 못하죠. 이 3가지 기준에 다 손드는 사람이 국민의 40%를 넘기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 소속 국가 나머지 쉬운 2개를 봐도 데이터가 존재하는 한 3분의 1은 다 넘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눈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분들을 우리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이렇게 보입니다. 게을러 보여요. 근데 그분들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낙천적이신 거예요. 자, 그럼 낙천적이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말했잖아. 스트레스 안 받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라고. 그건 결과에 가깝죠. 낙천적이다라는 것의 핵심은요.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이나 5시간만 일하시는 게으른 분들이 아니라 4시간이나 5시간만 일하고 받는 급여로도 쉽게 행복해지는 낙천적인 분이죠.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가지려니 어떤 문화를 만들었나요?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외국 심리학자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니네가 전 세계에서 원탑으로 부지런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도 부지런해. 근데 왜 맨날 우리만 갖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 주로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얘네들이 요새 한국 되게 많이 관심 있어 하거든요. 무슨 한국 스토킹하는 애들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죠. 아니 니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유태인이 들어가 살지 않는 나라가 딱 2나라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래요. 나머지 하나가 북한이래요. 그래서 야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꽤 많은 일본인과 그러니까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일본 국민으로 살고 있는 유태인,
중국 국적을 취득해서 중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유태인 각각 2,300, 11,000. 대한민국 1945년 이래 빵.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되어 있는 유태인 커뮤니티가 왜 만들어지지 않느냐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본적으로 다른 뭔가가 너 있어. 너희들은 너무너무 부지런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 그래서 일본, 중국 대만도 부지런한데 왜 우리한테만 자꾸 그러냐고. 그러면 그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술 마실 때 저한테 이럽니다.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래, 일할 때 보면 걔네들도 부지런하지. 근데 말이야, 놀 때도 부지런한 것들은 너희들밖에 없어.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혼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너 그거밖에 못 놀겠냐? 똑바로 놀아, 이 자식아. 자유용권 사줬어. 아니 실제로 2018년에 BBC에서 와서 찍을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에버랜드에서 엄마가 자유용권을 주는데 받는 아이들은 입영통지서처럼 받아요. 애들이 비장하게 받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딱 들어가는데 무슨 강철 부대를 찍어요.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어른이 되면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가는데 유럽의 심리학자들은 그 여행객들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하죠.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한 몇 년 전에도 벨기에 심리학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랍니다. 행동은 근로자래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너희들은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냐요. 그래서 야 다른 나라 그렇게 안 일어나냐? 그랬더니 다 7시, 8시, 9시 일어난대요. 놀러 왔으니까.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덴마크 심리학자 하나가 저한테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죠. 이 친구는 아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유럽의 렌트카 업체 직원들은 동양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일주일 동안 렌트카를 빌려서 일주일 후에 다 쓰고 반납을 하면 운전한 키로수만 보고도 한국 사람인 걸 바로 알아맞힌다. 일주일 평균 진짜 이렇게 50개 나라 그래프가 있는데 맨 왼쪽에 한국 데이터가 무슨 원탑으로 서 있어요. 63빌딩 같은 게.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한국인 관광객 무려 1,800명의 일주일 평균 운행거리 3,872km. 제가 아까 재봤어요. 이거 이제 이 어린이 병원에서 저기 부산 해운대를 한번 재봤어요. 441km. 일주일에 3,872km. 미스티리한 마일리지가 기록되고 차가 반납되죠.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래서 크기에 집착해 왔던 겁니다. 아닙니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조카나 자녀나 뭐 이렇게 조카나 자녀에게 세뱃돈이나 용돈 주실 때 있죠. 자, 주시면 얘네들이 손에 받아 들고 나 우리 이모한테 혹은 우리 고모한테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나 세뱃돈 한번 받았다고 쳐주는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10만 원 용돈 주시면 얘네들이 이모 땡큐 하죠. 10,000원 주셔도 한 번 땡큐는 나옵니다. 좀 크기가 작아져서 그렇지. 500원 줘보세요. 1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줘도 고맙다는 얘기 안 하죠. 받았다고 안 치죠. 그런 걸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킹 프라이스라 그래요. 부킹이란 뜻이 뭐 예약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원은 장부에 기입하다. 그러니까 나 우리 이모한테 용돈 받았음이라고 하는 조카의 마음의 장부가 있어요. 그런데 조카가 이모 10,000원은 줘야 용돈 아니야? 라고 하면 이모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1년에 내가 내 조카한테 줄 수 있는 용돈이 10만 원이라면 이미 방법은 결정된 거죠. 방식은 10,000원씩 10번 주면 됩니다. 그럼 그 조카의 마음에는 우리 이모로부터 용돈 받았음 장부, 마음의 장부에 바를 정자가 10개 거지니까요. 괜히 폼 잡는다고 5만 원씩 2번 주면 땡큐라고 하지만 굵고 설명한 바를 정자 2번밖에 안 거져요. 괜히 쪼잔하게 5,000원씩 20번 주면 한 개도 안 거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리한 이모라면 10,000원씩 10번 주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10번씩 10,000원씩 10번 준 마음의 장부가 많이 바를 정자가 그려진 그 조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조카가 청년이 됐을 때 중년이 된 그 이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모 고마워. 나 어렸을 때 이모가 나한테 용돈 많이 줬잖아. 그게 많이가 그 빈도에 그 부킹 프라이스를 넘어서는 빈도의 많음에 바로 결정된다는 거죠. 행복도 딱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행복도 딱 거기에 해당하는 살짝 마음에 기록되는 행복. 그게 필요한 거죠. 그거는 도구로 쓸 수 있지만
빈도가 높아지니까 자주 쓸 수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연구해 봤더니 아무리 연구해도 결론은 의외로 소박하게 나옵니다. 그 마음에 부킹될 수 있는 살짝의 행복으로 가장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그걸 기록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맛있고 즐겁게 먹었다. 누군가와 맛있게 즐겁게 먹었다라고 하면 그걸 기록해 놓는 습관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비슷한 종류로 힘들 때 그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걸 기록하시는 인생과 기록하지 않는 인생에는 그 이후에 비슷한 종류의 시련이 왔을 때 엄청난 차이들이 만들어집니다. 기록하셔야 돼요. 에이, 뭐 또 그런 쪼잔한 걸 기록을 해? 하셔야 된다고요. 실제로 이 어처구니 없고 굉장히 쪼잔해 보이는 소박한 누군가와 힘들 때 많이 지칠 때 누군가와 맛있는 음식을 소박하지만 즐겁게 행복하게 먹고 그날 그래서 힘나더라 적어놓고 나중에 비슷한 시련이 왔을 때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정말 많이 적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련을 같은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벤져스가 된 분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기록한 분, 그래서 가장 많은 시련을 이겨낸 분,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기록, 난중일기. 도서관에서 난중일기 한번 빌려서 읽어보세요. 놀랍게도 난중일기의 85%가 뭐 먹은 얘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임진년에 시작된 이 기록은 정유년을 향해 가면서 시련의 종류가 같아지면 메뉴의 종류도 같아집니다. 그리고 같이 먹는 사람의 종류도 같아져요. 그게 대장장이든 부하 장군이든 아니면 옆집 이웃이든. 그리고 그게 90개의 패턴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심리학자들이 그거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개의 시련을 이겨내신 거예요. 이게 30개쯤 패턴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카네기나 록펠러예요. 네, 적으셔야 됩니다. 나만의 난중일기를. 누군가와 소박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와 맛있고 행복하게 먹었다면 그걸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다음에 재사용하실 수 있고 비슷한 종류의 시련을 이겨내시는데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100년을 행복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이 간단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렸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행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구입니다. 삶의 목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행복 연구에서 레전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버드 행복 연구입니다. 하버드 행복 연구. 1938년에 시작한 연구죠. 1938년에 하버드 신입생 20명, 죄송합니다. 만 20살에 하버드 신입생 360명 전원을 1938년, 38학번이죠. 네. 1938년은 하버드 대학 신입생 360명.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하버드는 좀 부잣집 자식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가난한 청년, 같은 도시인 보스턴에서 360명, 360 총 720명을 추적합니다. 지금까지도 매년 추적합니다. 다 돌아가셨을 텐데? 그러면 후손 추적합니다. 네. 그러니까 84년째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 책임자도 4번 바뀌어서, 네. 지금 로버트 웰딩거 교수가 4번째 연구 책임자인데, 아니, 84년이나 했는데 연구 책임자가 4번밖에 안 바뀌었다고? 네. 이거 되게 웃긴, 이 프로젝트가 되게 재밌는 게 연구 책임자가 사망하셔야만 다음 연구 책임자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 사회적인 명사들도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를 세계적인 일간지로 만든 톰 행크스가 이 사람 역할을 했죠. 벤 브래들리.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린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모든 이 연구에 참가한 720명은요. 1년에 한 번씩 연구진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산, 건강, 가족관계, 취미,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죠. 1990년대까지는 이분들이 대부분 살아계셨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와서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대부분 후손을 추적 중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행복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의 크기보다 빈도에 집중하는 분들. 그런데 두 번째 결론은 자꾸 뭔가가 결론이 좀 복잡해져요.
처음에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두 번째 결론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 근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자꾸 혼자 사는데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초창기 연구 720명은 다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후손은 반반씩 나오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이니까 심지어는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남성조차도 혼자 사는데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혼자 사셔야 행복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고민이 시작돼야 되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 바로 저 위에 있는 친밀하고 그 다음에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아무리 10만 명짜리 회사를 다녀도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나와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은 10명 내외니까요. 그리고 이 서울대학교 병원 시스템 전체 시스템에 3만여 분의 선생님들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나랑 정말 늘 얼굴 맞대고 호흡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장과 가정은 굉장히 좁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가정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런 관계로서만 가지고는 행복의 빈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자,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결론에도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정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결혼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 연차가 쌓여가는데 지금도 내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며 그리고 설레인다. 그렇다면 심장질환이겠죠. 전문 의료 인력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결혼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보다 애정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저희도 그렇고요. 저는 결혼 22년 차인데요. 진짜 웃겨요. 결혼 10년 차, 제가 5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5살이 많겠죠. 근데 결혼 22년 차인데 10년 차가 되니까 이분이 누나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누나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남동생한테 막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어젯밤에 뭐 했니?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막 잔소리 한 15분쯤 하고 뒤통수 한 대 때리죠. 자식아! 똑바로 살아. 10년 차 때 그런 분이었는데요. 20년 차가 되니까 이분이 형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잔소리도 안 하고 뒤통수를 때려요. 확실히 이제 애정은 옛날 같지 않죠. 애정은 남녀가 만나서 가지게 되는 흥분성 감정이죠. 흥분성 감정. 흥분을 해야 손해보는 장사를 하거든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일 손해보는 게 사실 출산이죠. 그 손해볼 짓을 근데 왜 합니까? 안 그러면 인류가 멸종하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차분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지금의 배우자랑 내가 왜 결혼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죠? 그렇게 손해보는 것도 우리는 기꺼이 하죠. 기꺼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기체든 흥분성 감정으로 즉 시동 거서서 계속 고속으로 달리면 망가지죠. 그래서 이제 애정은 3, 4년째 쭉 4, 5년째 사라집니다. 많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지는,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시간, 같은 세상에 공존하고 싶다는 공존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엔 나도 살고 싶고, 내가 사는 세상에는 이 사람도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런 걸 애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요, 저희 심리학자도 그렇고 정신의학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정을 부부의 롱런의 비결로 보지 않고요. 얼마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수 같은데 사는 거죠. 네. 왼수 같은데. 애착이 잘 형성되어 보면 그렇거든요. 자, 근데 애착의 목적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휴식, 공감, 위로, 정서적 지지, 안전함과 평화로움이죠. 거기에 어디 기쁘고 즐거운 종류의 행복과 관련이 있나요? 애착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휴식, 위로, 공감, 편안함 혹은 안전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에서 신나고 즐겁지 않은 건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졸린 건 정상이에요. 집에 들어가는데 매번 신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륜이라 그래요. 불륜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갈 때마다 신난 건 놀이동산이랑 카지노여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착을 잘 형성해서 만들어내는 이 가정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럼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장. 일이죠. 직장에서 일합니다. 선생님들 일이 재밌으세요? 일이 재밌으면 정신질환이에요. 네, 이거 심리치료 받으셔야 돼요. 네. 학생이 공부가 재밌잖아요. 얘 정상 아니에요. 네. 운동선수가 훈련을 즐기고 있어. 얘는 진짜 미친 거예요. 네. 아니 아무리 fMRI, 그러니까 뇌와 관련된 장비로 뇌를 촬영하는 연구를 해봐도 일이 재밌다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 전 분명히 예전에 일이 재밌었던 기억이 분명히 과거에 존재하는데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만 느끼는 독특한 행복감이 하나 있어요. 일은 원래 재미없는데. 그게 바로 는다는 느낌, 성장감이에요. 성장감은 분명히 인간에게 행복감이 분명합니다. 동물들과 인간 모두 느끼는 행복감은 맛있는 거 먹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인데 오로지 인간만이 느끼는 행복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성장감. 그런데 성장감은 언제만 허락됩니까? 커리어 초반부에만 허락되는 거죠. 내가 점점점 의료 분야에서 내가 맡은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되고 있다? 그러면 성장감은 허락되지 않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원래 일은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는 뭐 의료 전문 인력 다 뭐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는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해내는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지만 저희 인지심리학에서는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그 일을 잘해놓고도 기쁘지 않은 사람. 그 일을 훌륭히 해내고도 별로 내키지 않은 사람. 그게 전문가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는 순간 벌써 불행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결론은 뭔가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되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결론은 그러니까 반대로 뭔가요? 그 성장감을 어디서 빌려오자. 꾸어오자. 그거예요. 왜? 인간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길 수 있는 존재니까요. 네. 감정을 전염시킬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성장감을 어디서 꾸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전문적인 일에서는 성장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가정도 아닌 직장의 내 전문 분야 일도 아닌 이 어느 것에도 소속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제 삶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제 3의 영역. 그게 있으셔야 돼요. 왜? 거기서 기꺼이 초보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초보자가 되면 조금만 하셔도 늘거든요. 근데 그 성장감이 내 직업에서의 정체되어 있는 그 긴 시간 동안을 버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서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워라밸을 일, 가정, 밸런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일과 가정만 가지고는 절대로 워라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나라고 하는 하나의 테이블이 일과 가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다리로 어떻게 쓰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밸런스로 나라는 테이블을 유지시키려면 엄청나게 절묘하게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절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리가 하나 더 늘어나서 세 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한쪽이 짧아도 약간 한쪽이 좀 얇아도 그게 무너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선생님들, 그래서 가정도 아닌 내 소중한 직장의 일도 아닌 그 어느 것에도 소속되지 않는, 포함되어 있지는 다른 삶 하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전통적으로는 문화, 예술, 취미, 레저라고 불러왔죠. 그런데 최근에 이 네 가지 못지않게, 합친 것 못지않게 힘이 강한 하나가 다섯 번째가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직업과 내 생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야를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물론 문화, 예술, 취미, 레저도 너무 좋죠. 근데 이 한국 사회가요. 한국 사회가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광고 대상 받은 광고는 번역이 안 돼요. 2016년에 한국 광고 대상 받은, 제가 그때 2016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광고와 관련된 심리학자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각 나라의 광고 대상 받은 광고인데 번역이 안 된다니까. 그때 한국 광고 1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현대차 그랜저 광고. 광고가 이거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지? 왜냐면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돼요. How are you? 그랜저. 이게 뭐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남의 시선과 아니면 남의 안목을 좀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에서 까딱 잘못하면 문화, 예술, 취미, 레저, 특히 취미, 레저가 장비빨로 가요, 이게. 예. 내 생계와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분야의 공부를 하면 사실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쉽게 성장감이 옵니다. 예. 저 그래서 붓글씨 공부하잖아요. 예. 45,000원 주고 당근마켓에서 중고등학생용 붓글씨 세트 샀어요. 작년 1월 2일 날.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그때가 제가 제 직업에서 논문도 안 써지고 애들 강의도 잘 안 되고 되게 정체감이 많은 시기인데 참 꽤 괜찮은 1월 달부터의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딱 2달을 썼는데 3월달 초에 가니까 벌써 이 성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추사 김정희 선생 얼마 안 남았어요. 뿌듯하더라고요. 3월달부터 다시 3달을 더 썼죠. 6월달이 됩니다. 야, 한석봉 선생님도 가시권입니다. 근데 이제 6월달부터는 하도 집에서 비웃어서 제가 학교 와서 연구실에서 썼어요. 2달을 더 썼죠. 이제 국전 나갈 태세예요. 이거 이제 국전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8월달에 이제 개강하기 전에 쫙 걸어놨죠. 뿌듯해하면서.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에 있는 그 율곡관이라는 건물이 사회과학대학 그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이제 청소를 담당해 주시는 이제 환경미화를 해주시는 스텝 선생님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연구실을 봐주시는데 저는 좀 이쁘게 보셔가지고 이쁘게 잘 보였는지 저는 들어오실 때마다 조금 더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해주십니다. 개강날 가서 드디어 뿌듯하게 연구실 문을 열었는데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그 스텝 선생님이 며칠 전에 형광등 다 교체한다고 이제 시설팀에서 왔는데 그거 먼지 떨어질까봐 뭐 좀 걸어놓으라고 했더니 이상한 걸 걸어놔가지고 말이야. 제가 아주 흉악해가지고 그냥 제가 바로 다 끝내 버렸잖아요. 어디다 버리셨는데 그냥 태워버렸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9월달까지의 성장감이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힘들 때마다 버티고 있는 거죠. 자,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라기보단 선생님들 오로지 일만 하셔서 오는 게 번아웃입니다. 인간은 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성장의 증거를 일에서 찾는 건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늘 내 가정도 아닌 내 직장도 아닌 무언가 작은 곳에서 그 어느 것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언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무엇이 생기느냐? 저렇게 좁고 친밀하고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생겨요. 느슨한데 다양한 관계. 사람은 저기까지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 그러니까 나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일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도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분야에 대한 작은 공부들은 바로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나의 일을 전혀 모르는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들을 만들어주면서 나로 하여금 행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나를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당연하면서도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얘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 별로 안 친한 친구분을 떠올려 보세요.
별로 안 친한 친구분께 오랜만에 전화하셔서 내가 부탁을 할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부터 몇 분 선생님들께서 막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떠시네요. 아, 민망.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전화하시고 그 용건 바로 얘기하실 수 없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대화가 시작되나요? 잘 지내? 애들은 잘 크고? 하는 일은 잘 되니? 이렇게 영혼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은. 안부를 길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 용건을 얘기하실 수 있죠. 이게 안 친한 사이의 특징이라고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안 친한 사이는, 안 가까운 사이는 용건과 안부를 패키지로 묶어서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밀한 사이일수록 용건과 안부를 묶지 않습니다. 용건이 있을 때 그냥 용건 얘기하고 더욱 중요한 건 용건이 없어도 대화를 하죠.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분들과 대화 주고받으시는 단톡방이 가장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네. 저도 고등학교 동창 11명이랑 제일 친한 11명이랑 대화 주고받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을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진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네. 셋밖에 없어. 크크크 트트트 헐. 네. 무슨 바보들의 단톡방이에요. 바보들의 단톡방. 네. 우리나라에 의료든 법률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많은 전문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행위를 안 하세요. 용건이 있을 때만 대화하세요. 용모가 있을 때만 서로 말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싱거운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용건이나 용모가 없어도 뭐 하냐, 잘 지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냥 했는데. 네. 한국 사람의 말 중에서 가장 번아웃을 막아내고 스트레스를 줄여낼 수 있는 대화 속에서의 말이 뭔가 봤더니 그냥 이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그냥이란 말을 하시나요?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그냥 했다니까? 그냥 왔어. 그냥 용건 없는 대화, 그리고 목적 없는 안부를 묻는 그런 작은 싱거움이요. 선생님들에게 바로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또 다른 삶의 활력소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냥 오신 거잖아요. 네, 그냥이란 말을 하루에 5번씩만 한번 해보시면서 용건 없는 대화 이런 싱거움 속에서 행복의 빈도를 높이시는, 확률을 높이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